이 숨겨진 마을은 아오가시마라고 불려요. 화산 분화구의 바로 한가운데 위치해 있죠. 일본 남쪽 최북단 미크로네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780년대에 필리핀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인근 지역사회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해요. 가까스로 인구의 절반이 거대한 폭발을 피할 수 있었고 몇 년 후에 마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왔어요. 현재 화산이 여전히 활동적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약 16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페루에 있는 와카치나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기후 중 한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럼에도 무성한 야자수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또한 특별한 치유 특성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진 석호도 있어요. 이 정착촌에는 소규모 사업체를 관리하는 주민이 90명 조금 넘어요. 그들 대부분은 모래를 주요 자원으로 사용하죠. 어떤 사람들은 샌드보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사막에서 호화로운 저녁도 제공해요. 500년 이상 동안 그린 마운틴이라고 불리는 봉우리의 절벽에 소규모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곳은 오만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외진 곳 중 하나예요. 정착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걷거나 노새를 타거나 또는 사륜 구동형 차량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소가라고 불리며 그곳에 가려면 가파른 돌계단을 20분 정도 올라가야 해요. 그 마을은 주민들이 폭풍과 추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산의 암석에 집을 깎아 지었을 때 생겨났어요. 총 52명이 있는 알샤리키 부족의 5가족은 여전히 이곳을 집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비슷한 마을들도 이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알소가라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일한 마을이기 때문에 특별해요. 14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전기나 전화선조차 없었어요. 운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은 15km 떨어져 있었어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에서 어른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오늘날까지 마을 사람들은 산 암석에 직접 깎아서 짓는 전통적인 관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의 보석 중 하나는 펠로폰네소스 남동쪽에 위치한 도성인 모넨바시아예요.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본토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었어요. 바다에서만 이곳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본토와 연결되는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해요. 실제 이름이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단 하나의 통로라는 뜻이거든요. 모넨바시아는 중세시대에 전적으로 산 바위에 새겨지면서 지어졌어요. 요즘은 많은 오래된 저택들이 게스트하우스와 부티크 모델로 바뀌었어요. 그 건축물들이 굉장하고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정같이 맑은 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도로가 없는 마을이요? 보트로 여행하는 게 괜찮다면 네덜란드 히트호른으로 갈 짐을 싸세요. 이 마을은 아주 평화로워요. 아마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운하를 타고 여행하기 때문일 거예요. 심지어 우편물도 물을 타고 배달돼요. 차가 막히지 않고 사람들이 거의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마을은 정말 조용해요. 너무 조용한 나머지 가끔 들리는 오리의 꽥꽥거리는 소리가 제일 크죠. 처음에 영화 촬영장으로 시작되었지만 뉴질랜드에 있는 호비트는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촬영이 끝난 후에도 존재해요. 지금도 매력적인 세트 타운 투어가 이용 가능합니다. 총 44개의 호빗 호텔이 있지만 사실 그중 몇 개만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어요. 페루 제도에 고립된 절벽종 마을인 가사달루의 인구는 겨우 11명이에요. 그곳은 주로 대서양으로 바로 떨어지는 경치 좋은 폭포로 유명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걸어서만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터널이 건설되어 자동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1980년대 뮤지컬 뽀빠이는 몰타를 배경으로 한 주문 제작 세트가 있었어요. 촬영이 끝난 후에도 해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뽀빠이 마을은 이제 아름다운 색깔의 목조 건물 그룹과 배우들의 모임의 고향이에요. 극장쇼를 보고 배를 타고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창조적인 마을을 탐험하는 것과 같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힌 마을은 할슈타트라고 불려요. 아름답게 보존된 오래된 건물들과 지하 소금 호수가 있는 숨겨진 유럽의 보석이에요. 또한 7,000년이나 된 유물들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 광산이 있는 박물관의 본거지이기도 해요. 네덜란드의 브루탕지 요새는 별 모양의 작은 건물이에요.
창의적인 부분은 제쳐두고 방어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어진 거예요. 요새의 경비병들이 완벽한 360도 시야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인 이점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 건축물은 오래된 건물, 자갈로 된 도로, 나무 풍차, 그리고 정교한 다리를 포함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모로코에는 온통 진흙 벽돌로 만들어진 전통 토기 마을이 있어요. 모로코의 수도에서 51km 떨어진 아틀라스 산맥 근처의 계곡에서 이곳을 찾을 수 있어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무역로를 따라온 상인들이 향신료와 금을 나르며 이 마을을 지나갔어요. 교역로가 점점 인기가 줄면서 많은 요새들이 버려졌고 지금은 유물로 보존되고 있어요. 이곳은 세계에서 스키 타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지만 여전히 대중들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곳을 골짜기의 비밀스러운 부분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해요.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 바르트에는 겨우 몇백 명의 주민이 살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마을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스키 슬로프 중 하나에 접근할 수 있어요. 2013년 인근의 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인기가 약간 높아졌죠. 이탈리아의 브라노는 세계에서 가장 다채로운 섬들 중 하나예요. 선명한 색깔 때문에 거의 열대지방 같아 보이죠. 에메랄드빛 물, 아름다운 집들, 그리고 17세기의 종탑이 특징이에요. 이곳의 레이스 제작 전통 때문에 1400년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섬으로 왔었어요. 그는 이곳에서 직물 하나를 샀고 나중에 그걸 유명한 밀라노 돔의 디자인으로 사용했어요. 만약 영국 여권을 갖고 있다면 아름다운 작은 마을인 바이버리에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풍경이 신분증에 있거든요. 콜른강에 있는 석조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마을 중 하나예요. 영국 여권에 있는 이미지는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직공들의 오두막들이 정렬되어 있는 알링턴 로우의 이미지예요. 호주의 쿠버 패디 마을은 부분적으로 지하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은 1915년에 그 지역에서 오팔 퇴적물이 발견되었을 때 시작됐어요.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 마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오팔 광산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바깥의 온도가 섭씨 51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게 자신들에게 더 좋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정착지에는 이제 지하 상점과 갤러리가 있어요. 쿠버 패디는 세계 최초의 4성급 지하 호텔의 본거지이기도 해요. 세계에서 가장 외진 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여행을 준비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출발한다면 가장 쉬운 경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까지 15시간 동안 비행한 후 6일 동안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트리스탄 다 쿠냐에 도착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남대서양을 가로질러 한 달 동안 유람선을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맞는 걸로 하세요. 그 섬으로 가는 배는 1년에 9번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건 필수예요. 섬 자체는 길이가 11km밖에 되지 않아요. 남대서양의 바로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단 97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해요. 300명의 주민들 모두가 농부들이에요. 인터넷도 있지만 엄청 느려요. 전화망이나 지역신문의 경우 둘 다 제공되지 않아요. 그 섬의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 사투리를 써요. 구글에 통가 절벽 미스테리를 입력하면 바위가 나타납니다. 네, 언뜻 보기에는 그냥 바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통가의 37m 높이 절벽 꼭대기에 자리 잡은 2층 높이의 바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상해집니다. 해발 39m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위는 도대체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요? 먼저 제대로 된 소개를 할게요. 마카라히, 통가어로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높이가 약 6.7m에 달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매우 적절해요. 기린이 까치발을 하고 서 있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무게도 1300톤이 넘는데 이는 코끼리를 대략 325마리 정도 거대한 저울에 쌓아 올린 것과 같죠. 그 거대한 크기를 보면 현지인들이 마카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마카라이를 거대한 쓰나미 바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통가의 마카라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2024년 퀸즐랜드 대학교 환경대학의 연구원들은 통가타푸 섬의 남쪽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지역 농부들이 절벽 위에 있는 이상하고 거대한 바위에 대해 언급했어요. 그들은 솔직히 꽤 놀랐어요. 그렇게 큰 바위가 그렇게 내륙 깊숙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절벽 가장자리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이 바위는 초목으로 덮여 있고 무성한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위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팀은 바위의 3차원 모델을 만들어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면밀한 조사 끝에 마침내 바위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해발 27m가 넘는 절벽에서 떨어져 나온 바위였어요. 자, 이제 출처를 찾았으니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볼게요. 이 바위는 원래 해발 약 30m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발 39m에 있습니다. 꽤 큰 점프예요. 물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바위잖아요. 바위가 장비를 들고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바위는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을까요? 아마도 쓰나미에 의해 움직였을 거예요. 네, 이 바위는 실제로 쓰나미의 고대 증거일 수 있습니다. 먼저 통가에 대해 알아볼게요. 통가는 오세아니아의 일부인 폴리네시아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약 17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36개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통가는 크게 3개의 섬 그룹으로 나뉘는데 바바우, 하아파이, 통가타푸 군도입니다. 이 지역 전체는 서쪽의 인도 호주판과 동쪽의 태평양판이라는 2개의 주요 지각판의 교차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저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맑은 모양의 지대인 태평양 불레고리의 일부입니다. 불레고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이곳은 격렬한 지진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치명적인 쓰나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구에 참여한 해안 지형학자 애니 라우 박사에 따르면 통가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오랜 쓰나미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2022년 초에 일본을 강타한 쓰나미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재앙적인 사건은 20m에 달하는 높은 파도를 일으켰고 내륙으로 1km 가까이 물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파도는 너무 강력해서 최소 6명의 목숨을 비극적으로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산 폭발로 인해 촉발되었어요. 통가에서는 마그마와 지각 활동이 수면 아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쓰나미가 꽤 흔하게 발생해요. 그리고 거대하고 강력한 파도가 마카라히를 절벽 위로 밀어 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약 7,000년 전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약 3,00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가 최초의 인류 정착지보다 훨씬 더 오래전이에요. 흥미롭게도 이 추정 연대는 통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뉴질랜드 북섬을 강타한 대규모 쓰나미의 증거와 일치합니다. 연구원들은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계산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위의 크기와 무게를 측정한 다음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거대한 바위를 그렇게 멀리 내륙으로 밀어내려면 파도가 얼마나 커야 하는지를 모델링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바위는 원래 절벽 가장자리 근처에 있었으나 쓰나미에 의해 내륙으로 밀려온 것으로 추정돼요. 파도는 약 90초 동안 지속되었고 높이가 최대 50m에 달했는데 이는 나이아가라 폭포와 거의 맞먹는 높이예요. 참고로 이는 2004년에 발생한 인도양 쓰나미나 2011년에 발생한 도호쿠 쓰나미보다 훨씬 더 큰 파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쓰나미가 지진으로 인해 촉발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파도의 높이는 보통 수십 미터에 불과해요. 따라서 마카라이의 경우에는 지진이 원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 산사태 쓰나미로 인해 파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진이 쓰나미를 일으켜 섬을 침수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산사태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대한 물질 덩어리가 갑자기 바다로 미끄러지거나 수중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이면 산사태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사태가 두 번째 쓰나미를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마카라이를 실어 나르고 지금도 그 자리에 떨어뜨릴 만큼 강력한 쓰나미 말이죠. 이제 과학은 이 바위가 어떻게 이런 이상한 위치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유력한 설명을 찾아냈지만 많은 지역 주민들은 이 바위와 관련된 전통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승할 겁니다. 폴리네시아 신화에 따르면 마카라이와 같은 해안 바위는 전설적인 영웅 마우이가 배치한 것이라고 해요. 일부 전설에 따르면 마우이는 거대한 바위나 희나신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마법의 밧줄을 사용하여 태양을 고정하고 속도를 늦췄어요.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마우이 던지기 돌로 알려져 있습니다. 톤가타프의 하벨룰리쿠 마을에 위치한 8개의 산호 석회암 바위를 가리킵니다. 신화에 따르면 마우이가 이 거대한 돌들을 이웃섬인 에우아에서 하벨룰리쿠로 던졌다고 해요. 마우이는 매일 아침 자신을 깨우는 수탉이 짜증나서 이 돌들을 주어 수탉에게 던졌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에우아의 돌이 톤가타프에 오게 된 것이죠. 톤가어로 하얀 닭이라는 용어는 흰 파도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쓰나미를 은유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신화에는 마카라이가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바위가 현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바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고학적 증거가 문화뿐만 아니라 과학에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이 바위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곳에 그것도 내륙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해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고 톤가 절벽 미스테리를 완전히 풀기 위해 여전히 산사태 반응이라는 것을 찾아야 해요. 후속 연구는 이러한 유형의 이벤트를 유발하는 요인과 발생 빈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우리는 거대한 쓰나미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바위의 새로운 사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각각 바다 깊은 곳에서 가져온 고유한 이야기를 담고 있겠죠. 30억 년이나 된 크리켓공 본 적 있나요? 남아프리카의 광물 파이로필라이트 퇴적층에서 발견된 클럭스도르프 구체는 과학계를 뒤흔들었어요. 이 구는 가운데에 솔기 같은 선이 있는 작은 고대 크리켓 공처럼 생겼어요. 1980년대에 일부 사람들은 이 구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홍수 이전의 선진 문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박물관 큐레이터는 이 구들이 진열장에서 저절로 회전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이 구가 고대 우주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심령술사를 초청한 TV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자에 따르면 이 구는 사실 주변 암석과 다른 광물로 형성된 매우 흔한 은결체 또는 구형 물체라고 해요. 이음새 같은 선은 모함의 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인 흔적일 뿐이에요. 클락스도르프 구는 눈에 띄게 납작한 구부터 뚜렷한 원방까지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이 구 중 하나가 저절로 회전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클레르크스도르프 박물관 큐레이터가 해명했어요. 그는 기자가 방문했을 때 유리선반에 구 하나를 올려놓았는데 구가 둥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간 회전했다고 말했어요. 박물관이 위치한 지역은 인근 금광 활동으로 인해 종종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요. 알려진 가장 오래된 사람 모양의 발자국은 600만 년 전의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발자국은 2002년에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맞다면 초기 인류의 조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를 이동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가 인류의 요람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초기 인류의 조상이 대륙으로 가며 이동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일부 연구원들은 이 발자국이 엘 그레코라는 별명을 가진 초기 인류 조상과 관련이 있는 이족 보행 생물이 남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자국을 연구한 과학자들에 따르면 발자국은 발가락이 5개고 엄지발가락이 평행한 인간과 매우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발자국이 후기 유럽 유인원의 발자국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새로운 연구는 퇴적암에서 발견된 화석화된 해양 미생물을 분석해서 발자국의 연대를 결정하고 실제로 600만 년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과학자들을 즐겁게 해준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도체스터 냄비입니다. 반짝이는 은색에 화려한 기하학적 디자인이 새겨진 아름답게 만들어진 금속 그릇이에요. 이 냄비는 1852년 도체스터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매우 특이한 상황에서 발견됐어요.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냄비가 두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원래 푸딩스톤으로 알려진 바위나 돌 속에 묻혀 있었다고 추정해요. 도체스터 냄비가 나온 바위의 연대는 약 5억 년 전으로 추정돼요. 따라서 냄비 자체도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뜻일 수 있어요. 덜 흥미롭지만 현재 유력한 학설은 도체스터 냄비가 빅토리아 시대의 촛대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멋진 가정용품을 찾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도체스터 냄비는 오파츠 유물의 범주에 속해요. 시대적 배경에 비해 너무 앞서 나간 듯한 유물을 말하죠. 이 냄비가 5억 년 전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걸 만든 사람은 공예와 기술 측면에서 시대를 훨씬 앞선 사람이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미스테리는 화분에 10만 년 전에 지구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은 식물이 새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화분이 정말 오래되었다는 좋은 증거인 것 같네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는 4,000년 전의 석판입니다. 이 청동기 시대 석판은 1900년 프랑스 고대 무덤에서 발견됐어요. 석판의 조각은 29km에 걸쳐 약 80%의 놀라운 정확도로 5대 강 네트워크를 입체적으로 보여줘요. 전 세계에 돌로 조각한 지도가 있지만 이 지도는 특정 지역을 축척으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독특해요. 석판의 조각은 강과 언덕뿐만 아니라 정착지, 무덤, 밭 시스템도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은 이 석판이 항해에 사용되었다기보다는 권력을 상징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석판의 상세한 표시는 지역 통치자, 아마도 왕자나 왕이 영토에 대한 지배력을 보여주기 위해 그 지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됐을 거예요. 통치자가 권력을 잃은 후 석판은 매장 금고의 일부로 용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독특한 유물은 박물관의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여러 학자들은 석판에 대한 오래된 보고서를 읽고 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죠. 그들은 3D 기술을 사용해서 상세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석판의 제작자가 바위에 선을 새겼을 뿐만 아니라 지형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면을 수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볼프쉐그 아이언이라고도 알려진 짤츠부르크 큐브는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름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큐브처럼 보이지 않으니까요. 두 개의 평평한 면이 있는 둥근 물체와 비슷해요. 가운데에는 홈이 있고 표면은 구덩이와 분화구로 덮여 있어요. 이 독특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업자들은 석탄 조각을 날려버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석탄층은 6천만 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돼요. 짤츠부르크 큐브는 박물관을 옮겨 다니다가 20세기 초에 미스테리하게 사라졌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 대학교의 한 교수는 유성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코발트나 니켈과 같이 운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소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인간이 만든 물체, 아마도 빅토리아 시대의 촛대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큐브의 진짜 이야기나 현재 위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또 사라졌네요. 마이스터 프린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마이스터 프린트는 1968년에 발견된 샌들 발자국 화석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이 발자국 안에는 인간이 존재하기 약 5억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엽충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연대가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스터가 화석을 발견했을 때 화석의 진위 여부는 확인됐어요. 하지만 화석을 발견한 과학자는 그것이 사람의 샌들 자국이라는 걸 확인하지 못했고 단지 삼엽충이 있다는 것만 인정했습니다. 다른 과학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는 어린아이의 목화신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15cm의 발자국을 발견했지만 신발은 새 신발처럼 보였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간여행의 증거일까요? 인류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백만 년 전에 존재했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초기 지구를 방문했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냥 샌들 자국처럼 보이는 암석일까요? 아직 그 답은 알 수 없습니다. 1936년 6월 한 부부가 텍사스주 런던 레드크릭을 따라 걷다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고대 암석으로 보이는 곳에서 튀어나온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약 10년 후 호기심 많은 아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바위를 깨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놀랍도록 현대적으로 보이는 망치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독특한 한 발견 애호가는 망치를 감싸고 있는 바위가 백악기 시대의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트리케라톱스 같은 공룡이 아직 지구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누군가 19세기에 망치를 떨어뜨렸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망치가 정말 백악기 시대의 것이라면 진화론 전체가 틀린 거예요. 만약 망치가 현대적이라면 망치가 나온 백악기 암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실제 답은 훨씬 더 간단했습니다. 망치는 실제 현대의 것이었고 지질학적 과정에 의해 암석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광물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물체 주변에서 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치는 아마도 한 세기 전쯤에 광부가 떨어뜨렸을 거고 그 후에 암석이 그 주위에 형성됐을 거예요.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의 촛대 홀더도 아니에요. 고대 컴퓨터가 수천 년 동안 수중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컴퓨터를 별 볼 일 없는 금속과 나무 덩어리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제대로 연구된 후 안티키메라 메커니즘은 고대 그리스인들과 그들의 천문학적 지식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정말 컴퓨터일까요? 컴퓨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종류의 첫 번째 기계장치는 1822년에 설계되었으며 간단한 계산에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키보드나 화면이 없습니다. 시계와 비슷한 기어와 각도기처럼 각도가 있는 링 등 복잡한 디자인의 청동 조각 3개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기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X선이 발명된 이후에야 과학자들이 이 장치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들은 곧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 별과 행성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 케이스 안에는 수많은 작은 기어가 들어있었습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사건을 예측하는 데 사용됐어요. 이 시계는 사용자에게 모든 행성, 태양, 달이 특정 시간에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고유한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버튼을 돌리면 시계가 움직였고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는 행성들의 공전 방향입니다. 오늘날에는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특정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 그리스인들이 이 사실을 알 정도로 천문학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고대 그리스 학자들이 태양이 알려진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면 왜 우리가 움직임을 느낄 수 없냐는 것이었어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의 일부는 여전히 바다 밑에 있을 수 있고 다른 일부는 영원히 사라져 그 목적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최초의 배터리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는 1800년경 어딘가에서 발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리와 아연 디스크 사이에 천조각을 끼우고 특수 화합 혼합물에 담가 전기를 전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보다 10배나 오래된 바그다드 고대 배터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따라서 배터리 발명 기술이 우리 코앞에 숨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언뜻 보기에 바그다드의 고대 배터리는 평범한 항아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유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기묘하게 중첩된 유물들로 이루어진 구성입니다. 이 항아리 안에는 구리 원통이 철제 막대를 감싸고 있었어요. 막대는 항아리 뚜껑을 뚫고 들어갔을 거예요. 이 특이한 장치를 발견한 예술가이자 고고학자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우연히 발견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발굴되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학설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또 다른 사실은 고대 도시 크텐시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나이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2000년이 넘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겨우 1400년이라고 해요. 이 범위의 후반부에 속한다고 해도 몇 세기밖에 되지 않는 최초의 전기 배터리보다 훨씬 앞선 것입니다. 이 유물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용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물이 배터리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모두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인 서로 다른 전기 전위를 가진 두 가지 금속이 내부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항아리에 한때 전해질 역할을 하는 이온용액이 들어있었으며 이는 전류를 전달하는 데 배터리에 필요한 물질이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항아리의 부식에 대한 테스트 결과 식초와 유사한 물질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유물이 고대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이 유물은 고작 1V 정도만 생산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인류에게는 TV나 식기세척기가 없었는데 배터리가 왜 필요했을까요? 많은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각 문명은 의학에서 전기의 응용을 탐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인들은 전기 물고기를 발에 올려놓아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아이디어는 이러한 배터리를 조각상 안에 넣어 윙윙거리는 효과를 만들어 영적 수행에 신비로운 차원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한 금속을 다른 금속으로 코팅하는 과정인 도금에 배터리가 사용되었다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과거의 보석상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면 바그다드 배터리는 아마도 특별한 두루마리를 담는 용기였을 것입니다. 철막대가 두루마리에 심이 되어 두루마리가 감긴 후에 구리관 안에 넣었을 것입니다. 한편 지구 반대편에서 시간여행을 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동전이 발견되었습니다. 1957년 한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메인주에서 흥미로운 금속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 동전이 1100년대의 평범한 영국 동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동전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채 몇 년이 지났고 1978년 한 지역 잡지에서 영국인이 아메리카를 최초로 발견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동전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런던의 한 동전 전문가는 한눈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 동전은 영국 동전이 아니라 11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북유럽 페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이킹 동전이 어떻게 메인주에 오게 되었을까요? 노르웨이의 동전 전문가가 메인주리 박물관을 방문하여 유물을 가까이서 살펴보고 진품임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이킹이 무역로를 통해 이동하며 메인주에 도착할 때까지 주인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메인주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바이킹 정착지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회의론자들도 있어요. 동전을 처음 발견한 아마추어가 북유럽 페니를 손에 넣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맥이 있었을 수도 있죠. 또한 비슷한 시기에 바이킹 관련 괴담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바이킹이 미국까지 순항했다는 아이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수세기 동안 아이슬란드 전설은 이를 암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뉴펀들랜드에서 고고학 유적지가 발견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페니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로걸은 라이브 음악과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이름은 아직 베일에 쌓인 기이한 암석에서 유래했습니다. 도시지 표면 아래에는 단단한 광물성 돌들이 거대한 암벽처럼 쌓여 있습니다. 한 세기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구조물의 기원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고대 인류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남겨진 고대인의 수공예품일까요? 아니면 수백만 년에 걸쳐 지질학의 힘에 의해 형성된 자연현상일까요? 이 구조물은 도시 주변 10곳이 넘는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지상과 지하 모두에 걸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해답을 찾기 위해 벽을 구성하는 암석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지질학자는 1901년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사암 제방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댈러스의 텍사스 대학교 전문가들은 이 암석이 수백만 년에 걸쳐 퇴적물이 쌓이고 굳어져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했습니다. 과학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궐 구조물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단, 아치형 통로, 심지어 복도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된 신문 보도와 지역 민담에 의해 수십 년 동안 퍼져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위에서 이상한 자국을 봤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위에 박힌 신비한 금속 물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학적 설명에 따르면 계단과 아치형 통로는 암석의 자연적인 균열로 인해 만들어진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속 물체의 경우 철을 함유한 광물의 농축물일 뿐 고대인이 그곳에 넣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고대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든 자연의 힘에 의해 형성된 것이든 암석 지형은 로걸의 정체성의 소중한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터 섬으로 더 잘 알려진 라파누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칠레 해안에서 3,540km 떨어진 광활한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은 섬뜩한 모아이 석상으로 가장 유명해요. 이곳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문자 체계 중 하나인 롱고롱고의 본고장이기도 해요. 이 문자는 27개의 작은 목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역사가들은 이 목판의 실제 역사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고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인간이 이 섬에서 처음 발을 디딘 것은 12세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라파누이족의 고향이었죠. 그들은 17세기에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태평양에 고립된 채로 살았습니다. 유럽인들은 많은 문제를 가져왔고 원주민 인구의 극히 일부만 살아남았어요. 그 후 19세기에 유진 아이로드라는 선교사가 이 섬에 가서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목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목간이 얼마나 놀라운지 섬에 수백 개가 있으며 모든 가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기록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건 아니에요. 27개만 남아있어요. 그중 일부는 비바람에 심하게 훼손되거나 불에 타거나 다른 이유로 손상되었고 현재 전세계 박물관과 개인 소장품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 언어 유물 중 일부는 유럽인들에 의해 타히티로 그리고 유럽으로 운반되어 이스터 섬 자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4개의 성스러운 목간은 로마의 한 교회에서 발견되었어요. 이번에 발견된 것이 바로 그 목간입니다. 수년 동안 역사가들은 이 문자 체계가 섬 주민들이 직접 만든 것인지 아니면 유럽인들로부터 차용한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그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나무, 숯 등과 같은 모든 유기물질에는 탄소 14라는 소량의 방사성 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다하면 탄소 14의 흡수가 중단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있던 탄소 14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시료에 얼마나 많은 탄소 14가 남아있는지 측정하면 이 시료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어요. 많은 화석과 유물의 연대를 이 방식으로 알아내요. 그래서 연구진은 몇몇 롱고롱고 목간의 연대를 조사했습니다. 그중 3개는 18세기 또는 19세기에 자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유럽인들이 도착한 시기와 일치해요. 그중 하나는 유럽인들이 이 섬을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더 오래된 것입니다. 라파누이족이 이 문자 체계를 직접 만들었다고 믿는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롱고롱고는 유럽 언어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를 해독하는 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에요. 영어와 달리 이 언어는 400개가 넘는 독특한 상형 문자를 자랑하는데 그중 어떤 것도 알려진 문자 체계와 유사하지 않아요. 이 언어를 해독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둘째, 목간 중 하나는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인 1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목간의 재료가 된 나무가 언제 벌목되었는지만 알려줄 뿐 그 위에 글이 언제 쓰여졌는지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할 목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언젠가 가져다가 무언가를 쓰기 위해 잘린 나무를 200년 넘게 보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인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요. 목재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섬 주민들은 글씨보다 몇 세기나 더 오래된 유목을 재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고학에서는 오래된 나무 문제라고 해요. 또한 목간은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아 보여요. 목재를 손상시키는 벌레,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리됐어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죠. 목간에 적혀있는 내용이 무엇이든 라파누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추측과 단서일 뿐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롱고롱고가 수메르인이나 이집트인처럼 독자적인 문자를 발명한 드문 사례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라파누이 언어에서 로고는 낭송하다 또는 선언하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터 섬의 엘리트들, 대부분 남성들만이 이 문자를 알고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식민지화 이후 그들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여진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짜내야 해요. 첫째,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종류의 문자인지 의견이 분분하고 심지어 이것이 그들의 언어인지도 확신하지 못해요. 게다가 원시적인 형태의 문자인지 아니면 완전히 발달한 시스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19세기의 언어학자 스티븐 로저 피셔는 자신이 롱고롱고의 구조에 대한 암호를 해독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 목간이 우주 생성론을 전달한다는 것이었어요. 우주 생성론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자연현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동폴리네시아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고대 전통과 문화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간에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별이나 상과 같은 자연의 다양한 측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는 엘리트만이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셔는 롱고롱고가 표의 문자와 그림 문자가 혼합된 시스템으로 어떤 기호는 음성 단어를 나타내고 어떤 기호는 아이디어나 개념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를 해독하는 것은 광범위한 기억력과 문맥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기호가 완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힌트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언어 전문가들은 그의 이론을 구성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피셔는 이 가설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목간을 보면 사람, 동물, 식물, 기하학적 모양 등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새가 몇 마리 있는데 그중 하나는 라파누이 사람들이 마케마케신과 연관시키는 구남새처럼 생겼어요. 물고기, 진해 등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상형 문자는 그렇게 보여요. 그냥 예술이나 장식의 한 형태일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상형 문자는 높은 수준의 복잡성과 구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손을 들고 있는 사람 모양을 나타내는 여러 기호가 있지만 머리 모양만 다를 뿐 동일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독특한 글쓰기 방식에는 역좌우 교대서법이라는 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한 줄 건너 각 줄이 거꾸로 뒤집혀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왜 각 줄이 끝날 때마다 목간을 거꾸로 뒤집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 상징 뒤에 어떤 종류의 시스템과 조직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매일 이 목간을 사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AI와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잃어버린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보이니히 필사본과 같은 다른 미스테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학계에서는 2023년 머신 러닝 챌린지인 베수비오 챌린지를 개최하여 고대 헤르쿨라네움 두루마리의 수수께끼를 풀기도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후 화산 진흙 속에 묻혔어요. 실제 두루마리는 매우 부서지기 쉬워서 해독하는 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에요. 하지만 디지털 스캐닝과 머신 러닝을 활용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필로데무스라는 에피쿠로스 철학자의 개인 서재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두루마리는 풍부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그리스 철학과 라틴 문학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력이 담겨 있어요. 더 많은 두루마리를 해독하면 로마 제국의 풍부한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1961년 2월 3명의 모험심이 강한 암석 애호가들이 캘리포니아주 올란차 근처에서 지오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 중 하나가 매우 특이해 보였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가서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지오드를 절단했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광물 구조물 대신 도자기를 닮은 원통형 물체가 내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중앙에는 금속 축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구리와 정체불명의 물질로 만들어진 육각형 외피가 있었습니다. 발견자들은 50만 년 전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의 예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틀란티스와 같은 고도로 발전된 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었고 시간여행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미래에서 왔다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적인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했을 때 가져온 것일까요? 이러한 가설 중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과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대한 고고학계는 90년대 후반까지 소위
코소 유물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이론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괴이론자들이 발견 당시의 이미지와 엑스레이를 점화 플러그 수집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물이 고대 기술이 아닌 1920년대 금속 부품이고 부식된 점화 플러그라고 확인했습니다. 거의 20년이 지난 후 유물을 공동 발견한 사람 중 한 명이 검사를 위해 워싱턴 대학교로 유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이 유물이 1920년대 챔피언 점화 플러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물이 들어있던 돌은 지오드가 아니라 결석이었어요. 이러한 구조물은 수십 년 또는 수년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지만 수천 년이 걸리질 않습니다. 코소 유물은 유사 고고학에서 말하는 부적절한 유물의 좋은 예입니다. 논리적으로 있어서 안 되는 장소나 시간에 발견된 유물이죠. 이러한 유물은 발견된 시대에 비해 너무 진보된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시기에 인간의 활동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그다드 배터리는 그러한 유물의 또 다른 예입니다. 1930년대 독일 고고학자가 발견한 이 유물은 점토 항아리, 구리 원통, 항아리 마개를 통과하는 철 막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윗부분은 아스팔트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발견자는 이 항아리에서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인 두 가지 금속과 전해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고대 문헌은 없지만 과학자들이 식초나 포도주와 같은 이온 용액을 채우고 실험한 결과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2000년 전의 배터리였다면 고대 의료 행위에서 사용되었거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윙윙거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각상에 박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유물을 발견한 퀘니히드는 이것이 금속을 코팅하는 공정인 전기 도금에 사용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바그다드 유물이 배터리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1V 정도의 소량의 전기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유물이 성스러운 두루마리 문서를 보관하는 용기였다고 믿습니다. 1930년대 한 부부가 텍사스주 런던의 레드크릭을 따라 걷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암석처럼 보이는 곳에서 튀어나온 나무 조각이었어요. 약 10년 후 그 비밀을 알고 싶었던 부부의 아들이 바위를 깨기로 결심했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 현대식 망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망치를 둘러싼 암석이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한 젊은 지구 창조론자 칼 보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이 암석을 진화론을 반박하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과학자들은 몇 차례의 조사 끝에 이 암석이 생각만큼 오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질학적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현대의 망치를 감싸게 된 것뿐이었죠.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플린스톤처럼 인간이 공룡과 공존했다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전에 한 광부가 망치를 떨어뜨렸고 자연히 그 일을 해낸 것일 뿐입니다. 중국의 한 고고학자가 커다란 타원형 머리를 가진 작은 존재의 무덤으로 보이는 동굴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유적과 함께 동그란 투구를 쓴 인물, 태양, 달, 지구, 별이 완두콩 크기의 점들로 연결된 암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나선형 홈이 새겨진 700개가 넘는 신비한 돌 원반도 발견되었죠. 이 디스크가 한 중국 교수에게 보내졌을 때 상황이 더욱 이상해졌는데 그는 그 홈이 사실은 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번역에 따르면 이 디스크는 약 1만 2천 년 전에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불시착한 다른 행성에서 온 드로파 방문자들이 현지인들에게 쫓겨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살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1960년대 몇 개의 기사로 처음 발표되었지만 모든 것이 약간 수상해 보였습니다. 고고학자, 교수 심지어 그들이 일했다는 대학까지 관련자 중 누구에 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티베트에는 드롭카라는 집단이 있지만 그들은 외계인이 아닌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드롭카 스톤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중국의 외딴 지역에는 바이공 파이프로 알려진 기괴한 파이프 모양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1996년 한 현지 탐험가가 바이공산과 인근 토손호 기슭에 돌출된 이 파이프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고대 손님들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파이프 재료의 샘플을 검사했을 때 대부분 일반적인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8%의 물질이 있었습니다. 특수 검사 결과 이 파이프는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나중에 현장을 방문한 중국 지질학자들은 이 파이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땅의 균열에 쌓인 퇴적물일 수도 있고 과거 이 지역의 무성한 나무 뿌리 화석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멕시코에는 테카식 칼릭스틀라 우 아카머리라는 신비한 테라코타 유물이 있는데 1930년대 매장 발굴 중 발견되었습니다. 이 머리는 화려한 로마 조각상과 매우 흡사해서 멕시코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발견자는 수십 년 동안 이 두상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이 두상은 멕시코시티에서 약 64km 떨어진 3층 피라미드에서 금, 구리, 도자기 등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두상이 실제로 수세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콜럼버스보다 먼저 로마인이나 다른 문명이 메소아메리카에 도착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난파선을 타고 일부 유물과 생존자들이 해변에 도착했다는 표류 항해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머리가 바이킹이 가져온 작은 기념품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이킹이 메소아메리카 원주민을 만났다는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몇 가지 이론이 떠돌고 있지만 콜럼버스 이전 접촉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인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머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강변에서 도랑을 파던 인부들이 쐐기를 발견했는데 이 쐐기는 현재 아이우드의 알루미늄 쐐기 또는 아이우드의 물건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옆에는 마스토돈의 뼈가 있었습니다. 코끼리의 먼 친척인 마스토돈은 1만 1천 년 전에 살았으니 쐐기도 같은 연대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멋진 점은 1800년대까지만 해도 발견되지 않았던 금속인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재는 생산에 상당한 열이 필요합니다. 또한 쐐기는 수백 년 동안 쌓여온 두꺼운 산화물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쐐기가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선을 타고 이곳에 불시착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허구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목적을 알 수 없는 인간이 만든 물체라고 추측합니다. 궤베클리 테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역사가들이 역사책을 다시 쓰게 만든 터키의 고대 유적지입니다. 11,000여 전 한 무리의 선사시대 인류가 스톤헨지보다 더 오래된 수수께끼의 걸작을 만들었죠. 발견되기 전 고고학자들은 사람들이 철에 대해 몰랐고 도자기를 만드는데 능숙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정착 생활이 농업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생겨났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궤베클리 테페는 이러한 믿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농업이 아닌 정착 생활을 위한 길을 열어준 곳이 바로 사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발견이 있기 전까지 연구원들은 농경이 정주 생활의 촉매제라고 믿었습니다. 이 이론을 바꾼 슈미트 교수를 만나보세요. 그는 수렵 채집 공동체가 이러한 삶의 방식의 토대를 마련했음을 증명했습니다. 1969년에 다른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지만 완전히 놓쳤어요. 이 지역을 조사하던 중 석회암 석판이 흩어져 있는 언덕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중세시대의 오래된 매장지라고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발견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1949년 슈미트는 이 지역의 선사시대 유적지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는 즉시 자신이 정말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처의 평평하고 척박한 고원지대와 달리 궤베클리 테페는 완만하게 둥글고 주변 경관보다 15m 높이 솟아 있었어요. 재밌게도 이곳의 이름은 팟벨리 언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슈미트는 오직 인간만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묘비로 착각했던 깨진 석회암 조각들은 알고 보니 훨씬 더 흥미진진했어요. 마치 숨은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았죠. 이 조각들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고 슈미트는 그의 팀과 함께 수면 아래 숨어있는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취사를 위한 난로, 집, 그리고 비슷한 시대의 인근 유적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귀여운 점토 인형 등 정착지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대인들이 돌망치와 같은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슈미트와 그의 팀은 머리를 맞대고 궤베클리 테페의 석조 구조물의 연대를 추측해보았습니다. 이 추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제한적인 탄소연대 측정으로 뒷받침됐어요.
이곳의 고대 분위기가 드디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는 것 같았죠. 그 당시에는 괴베클리 테페처럼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도구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사시대 사람들은 멋진 금속글 대신 부싯돌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드러운 석회암을 깎아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둥을 만드는데 능숙했어요. 그 후 그들은 기둥을 정상까지 짧은 거리를 운반해서 똑바로 세웠습니다. 돌고리가 완성되면 흙으로 덮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고리를 추가했고 짜잔! 앞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멋진 언덕이 생겼습니다. 발굴 첫 해의 연구팀은 야생동물의 뼈 15,000개를 수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식량을 직접 재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야생동물을 사냥하여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곧 바뀌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들은 이들에게 가축화할 수 있는 야생 양과 야생 곡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불과 약 32km 떨어진 곳에서 유전학자들은 선사시대 마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축화된 밀 품종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우리가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과거의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신전을 짓고 복잡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고 한 곳에 정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슈미트의 연구는 이러한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놀라운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투입된 엄청난 노동력이 실제로 선진사회 발전의 발판이 되었다고 주장해요. 즉, 농업 이전의 사회와 문화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슈미트는 괴베클리 테페에 대해 흥미로운 가설을 세웠어요. 그는 이곳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특별한 매장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매장지는 영적인 영역의 신들을 상징하는 화려한 조각상과 상징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괴베클리 테페가 신성한 장소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체 이야기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합니다. 이 유적지의 진정한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슈미트의 통찰력은 삶과 내세 사이의 심오한 상호작용과 고대 수렵 채집 사회가 죽은 조상에 대해 가졌을 깊은 경외심을 생각해보게 해요. 이제 괴베클리 테페를 지배하는 매혹적인 T자형 기둥인 쇼이스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신비로운 구조물은 높이가 3에서 6m 정도이며 대부분 양식화된 인간 형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입체적인 사자 부조인데요. 이 묘사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석기 시대의 사자가 아나톨리아를 돌아다녔을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이죠. 이 서 있는 돌들은 원으로 배열되어 직사각형 구덩이에 놓여 있습니다. 각 원은 중앙에 2개의 큰 T자형 기둥이 있고 안쪽을 향한 약간 작은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스타일리쉬한 배열이 아닐 수 없죠. 이 우뚝 솟은 기둥의 높이는 무려 4.5m에 달하고 무게는 7에서 10톤에 이릅니다. 어떤 기둥은 평범하고 단순한 반면 어떤 기둥은 복잡한 조각이 새겨진 예술작품과도 같죠. 여우, 전갈, 독수리 등이 기둥의 옆구리를 기어다니거나 비틀며 살아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돌에는 동물만 그려진 게 아니에요. 어떤 기둥에는 인간을 상징하는 추상적인 모양과 작은 옷가지 조각이 새겨져 있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기둥에는 벨트가 달려있기도 하고요. 자, 다른 기둥들 사이에서 록스타처럼 눈에 띄는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주 오래된 돌기둥은 혜성이 지구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돼요. 이 사건은 약 1000년 동안 지속된 추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린랜드의 얼음 코어를 조사한 이전 연구에서 이 해성 이론이 암시되었지만 이제 괴베클리 테페의 조각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기둥에 새겨진 조각은 마치 역사 만화를 보는 것 같아요. 심지어 머리 없는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이미지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별자리와의 연관성을 발견했고 이 사원이 고대 천문대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마치 우리 조상들이 이 대격변의 사건을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은 90년대 중반부터 괴베클리 테페를 발굴하고 연구하면서 역사의 층 위를 벗겨내고 다양한 요소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150년 동안 이 모든 과정을 멈출 계획이 없어요. 그들이 또 뭘 발견할지 누가 알겠어요. 퀘베클리 테페는 생활활동의 흔적이 전혀 없는 제의 장소로만 분류되어 왔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반정주영 공동체를 지탱할 수 없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도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시각으로 퀘베클리 테페에 접근해야 할 때라고 생각돼요. 이전에 믿었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증거와 다른 사고방식을 사용해야 할 때예요. 예를 들어 이 지역에 항상 한 곳에 머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약간의 이동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만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반정주적으로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퀘베클리 테페는 단순히 하나의 사원이 아니라 20개가 넘는 고대 건축물이 모여있는 놀라운 곳이에요. 고고학자들은 이 경이로움의 깊이를 파헤치면서 각 시설의 중심부에 2개의 눈에 띄는 초점이 있고 작은 구조물과 벽으로 구분된 독특한 레이아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지역에는 좁고 가늘어지는 기념물인 오벨리스크가 2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안데르탈인의 섬유 기술이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2020년에 한 과학자 팀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조상을 보는 방식을 재정의하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프랑스에서의 이 발견은 고고학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오랫동안 그들은 전형적인 원시인의 이미지에 맞았습니다. 지금 프레드 플린트스톤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고정관념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이 진화의 창고에서 가장 뛰어난 도구가 아니었다고 믿기 시작했을까요? 19세기 영국의 지질학자 윌리엄 킹이 등장합니다. 그는 네안데르탈인의 이름을 붙인 사람이었어요. 킹이 발견한 뼈를 근거로 과학자는 네안데르탈인이 지능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이후 수세기 동안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됐죠. 하지만 0.6cm 길이의 끈 한 조각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작고 건조한 강 계곡이 바로 위대한 발견의 장소였어요. 고고학자들은 석기 도구 옆에서 끈 조각을 발굴했습니다. 이렇게 꼬인 섬유는 옷을 만드는 것부터 어망을 만드는 것까지 모든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을 거예요. 선사시대에는 이 기술이 상당히 진보된 기술이었는데 네안데르탈인은 이를 마스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초기 인류가 자작나무 껍질로 타르를 만들고 조개 구슬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네안데르탈인의 예술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원시적이지 않았어요. 끈 부분과 이와 유사한 발견은 우리가 조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고고학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예로 들어보죠. 피라미드는 파라오가 기절할 때까지 일하도록 시킨 군대가 건설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유명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인데요. 그는 10만 명의 남성이 기자의 대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왜 피라미드를 건설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화가 시작됐습니다. 채찍을 든 감독관의 감독 아래 인간이 끌어당겨 끄는 거대한 석판. 하지만 이집트 학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고대 이집트 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요. 아주 최근에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동자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네, 노동자들의 뼈에서 고된 노동의 증거가 발견되었죠. 하지만 건설 산업은 오늘날에도 고된 노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000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완공하는 데 거의 6년이 걸렸어요. 이집트에서는 약 20년 동안 3배 더 많은 노동자들이 대피라미드를 완성했습니다. 고대 공학의 인상적인 업적이죠. 동의하시나요? 상급자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이집트인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단백질이 풍부했어요. 그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았고 적절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비노동 인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건설 현장 근처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빵 항아리와 다른 음식이 있는 베이커리와 기숙사를 발굴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파라오는 결국 괜찮은 고용주였고 취업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들은 또한 상형 문자로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파피루스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지와 비슷한 이 글자들을 읽을 기회가 없었죠. 이집트 학자들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1000년 이상 동안 아무도 이런 유형의 글꼴을 사용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영어, 고대 이집트어 사전을 펼쳐서 단어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1822년에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 전 프랑스인들은 깨진 검은 화강암 석판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에는 고대 그리스어, 이집트 상형 문자, 데모틱 문자 이렇게 세 가지로 된 하나의 텍스트가 있었어요. 마지막 글자는 역시 이집트 언어였지만 간소화된 문자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원전 1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용은 종교적 선언문이에요. 프랑스의 언어학자이자 동양학자인 장 프랑수와 샹폴리옹이 최초로 암호를 해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문자를 잊지 않았죠. 이 프랑스인은 그리스 문자와 이집트 스크립트의 문자를 성공적으로 일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짜잔! 마침내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화강암 조각의 이름은 로제타 스톤입니다. 이 발견의 중요성은 고고학을 넘어섰어요. 로제타 스톤이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에도 등재됐어요. 로제타 스톤은 오랫동안 수수께끼처럼 여겨졌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발견을 상징합니다. 비슷한 게임이 있어요. 특정 메시지에 기호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호를 해당 문자로 바꾸어 메시지를 해독해야 해요. 간단히 말해 이것은 2세기 전 과학자들이 로제타 스톤으로 한 일입니다. 하지만 규모는 훨씬 더 컸었죠. 유럽에서 해독된 언어 중 가장 오래된 언어가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리니어 B입니다. 이 문자는 미케네 그리스어에 속해요. 고대 그리스 알파벳보다 몇 세기나 앞선 문자죠. 리니어 A에서 전해진 게 어떤 스크립트인지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크레타 섬 사람들은 약 1000년 전에 리니어 B를 사용했습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에 이 문자를 사용하던 그리스 문명은 사라졌어요. 리니어 B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리니어 B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이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서 에반스경이라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그리스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에서 거대한 궁전 단지를 발굴한 거예요. 이곳은 수수께끼의 문자를 만든 미노아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궁전에는 약 1300개의 방이 있었어요. 돌고래, 그리핀, 황소 등 다채로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이 모든 것이 고고학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처음에 간과했던 가장 큰 발견은 바로 수천 개의 구운 점토 석판이었습니다. 궁전을 무너뜨린 화재가 석판의 보존에 큰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석판을 읽는 건 불가능했어요.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죠. 과학계는 마이클 벤트리스가 암호를 해독하기까지 반세기를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는 영국의 건축가이자 암호학자였습니다. 벤트리스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공부했어요. 유명한 고고학자 아서 에반스의 강의에 참석했던 중 청년은 선형 B의 퍼즐을 단번에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 마침내 해냈죠. 벤트리스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이 문자가 고대 그리스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암호학은 여전히 리니어 A의 암호를 풀지 못했어요. 이 문자책에는 마이클 벤트리스와 같은 의욕적인 젊은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거예요. 전문 고고학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바질 브라운은 확실히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1939년 그는 유럽에서 가장 풍부한 초기 중세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영국 남동부에 있는 서튼후에서 발견한 무덤이었죠. 이 무덤은 돌로 만든 평범한 무덤이 아니었어요. 런던 2층 버스의 3배에 달하는 실물 크기의 선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배의 주된 목적 외에도 배 안에는 풍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거리 그릇, 잔치용 그릇, 황금빛 드레스 액세서리, 고급스러운 직물 등 보물들이 발견됐어요. 고고학자들도 먼 비잔티움에서 온 은제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도시를 이스탄불로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서튼후에서 차로 며칠 거리에 있어요. 7세기에 음판 하나를 수입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지 상상해보세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그때 배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영국이 없었으니까요. 당시 영국 제도에 살던 사람들은 앵글로색슨족이었어요. 서퍽의 잔디 언덕에서 나온 배는 왕의 소유였을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의 산성 토양은 가능한 모든 증거를 없애버렸으니까요. 아니면 애초에 아무도 거기에 누워있지 않았을 수도 있죠. 중요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일 수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튼 후에서 발견된 유물은 암흑기를 밝혀줍니다. 배를 발견하기 전에는 로마인들이 떠난 후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알지 못했어요. 이제 초기 앵글로색슨 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명확해졌습니다. 어쩌면 영국 땅은 고고학에서 다음 위대한 돌파구가 될지도 몰라요. 잘 아실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상식은 저게 뭐지? 라고 말하기도 전에 빠르게 잊혀져 갑니다. 우리 손자들이 구식 휴대폰의 버튼을 보고 머리를 긁적거리고 있을 걸 상상해보세요. 따라서 일부 고대 유물이 우리 모두를 당황하게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특이한 물체를 보세요. 뭔지 짐작이 가세요? 악기? 장난감? 아니면 다른 세상에서 온 물건일까요? 전문가들조차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은 영국 링컨 근처에서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로마의 신면체입니다. 주먹 모양이며 여러 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물건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에요. 일부 고대 지도에 따르면 과거 갈리아 북부와 로마 독일에서 이 물건이 유행했던 것으로 추정돼요. 유럽, 영국, 심지어 동남아시아의 해상 실크로드에서도 비슷한 신면체가 발견되었어요. 이 신면체가 점점 더 많이 등장하면서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일부는 내부에 왁스가 들어있어서 과학자들은 촛대라고 생각했어요. 따뜻한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갑을 뜨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제네바에서 조디악 표지판이 새겨진 것이 발견되어 점술에 대한 이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새로운 발견이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신성한 도구가 아닐까요? 어쩌면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발명된 최초의 멀티 툴일지도 모르죠. 스코틀랜드에 조각된 돌공은 또 하나의 역사적 미스테리입니다. 신석기 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사암에서 화강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모두 거의 같은 크기이며 원형 돌기가 복잡하고 균일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자인에는 6개의 돌기가 있지만 그 수는 3개에서 160개까지 다양해요. 일부는 다른 공들보다 더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일부는 추가 장식이 달려있기도 해요. 400개가 넘는 조각된 돌공이 대부분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되었지만 일부는 잉글랜드 북부와 아일랜드에서도 발견됐어요. 이 돌공은 손상이나 사용 흔적이 거의 없으며 기능을 알 수 있는 단서도 없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돌공이 실용적인 도구는 아니었고 상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아마도 지역사회 내에서 권력이나 명성을 나타내는 표시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포크턴 드럼은 19세기 후반 이스트 요크셔의 고분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영국의 3개의 석기 원통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영국 제도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각 드럼은 측면과 도명 상단을 덮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장식은 대부분 기하학적인 형태이며 2개의 드럼에서 양식화된 사람의 얼굴이 엿보이는 패널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이 유물을 연구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디자인이 조각되고 다시 조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또한 전문가팀이 드럼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 현지의 석고로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전이 보편화되기 훨씬 전인 유럽의 후기 청동기 시대에는 정교하게 제작된 금속 물체가 휴대 가능한 부와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역할을 했어요. 고고학자들은 유럽 전역에서 엘리트들이 사용한 금 장신구부터 잔치에 사용된 대형 청동 가마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웨일즈에서 발견된 아름다운 장식의 금고리가 이 물건 중 하나예요. 자물쇠 고리로 알려진 이 고리는 머리카락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3000년 동안 지하에 묻혀 평평해졌어요.
예전에는 양쪽 끝에 원뿔 모양의 구멍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 시기에 발견되었지만 한 쌍으로 착용하고 함께 묻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리 합금으로 만든 다른 로마 유물들은 처음에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조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이 유물들이 화장품 그라인더로 알려진 작은 절구와 유봉 세트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도구는 메이크업용 광물을 갈아내는 데 사용되었으며 특히 눈에 라이너와 섀도우를 바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끈에 매달아 휴대할 수 있는 구멍 때문에 펜던트로 오인되기도 했어요. 현 시대 1세기의 이 화장품 세트는 영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제품이에요. 이집트를 비롯한 지중해와 로마 지방에서 수입된 화장품과 미용 트렌드의 영향을 증명하죠. 볼프쉐크 철이라고도 알려진 짤즈부르크 큐브는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큐브처럼 보이진 않지만 두 개의 평평한 면이 있는 둥근 물체와 비슷해요. 가운데에는 홈이 있고 표면은 구멍과 분화구로 덮여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석탄 조각을 폭파시키다가 우연히 이 유물을 발견했어요. 이 유물이 나온 석탄층은 6천만 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찰츠부르크 큐브는 박물관을 옮겨 다니다가 20세기 초에 미스테리하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일부 연구원들은 이 큐브가 빅토리아 시대의 촛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큐브의 실제 이야기나 현재 위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고학자들이 파키스탄에서 놀라운 역사적 발견을 했습니다. 약 12,500년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스핑크스를 발굴했어요. 이 스핑크스가 발견된 지역은 한때 고대 인더스 계곡 문명의 번화한 중심지였어요. 이곳에는 고도의 도시계획, 정교한 예술, 정교한 배수 시스템이 있었죠. 고대 스핑크스의 발견은 그들의 진보적인 예술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자의 대스핑크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인더스 계곡 문화에서 스핑크스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스핑크스는 일상적인 활동 장면을 보여주는 디자인과 조각을 가지고 있어 권력이나 수호신의 상징보다 더 복잡한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을 상징하거나 농경과 관련된 신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칠레의 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알려진 아타카마 사막의 모래 언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이 해안 도시가 건설되기 훨씬 이전부터 친초로 사람들은 이 지역을 고향이라고 불렀어요. 고고학자들은 수백 구의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미라들은 7,000년이 넘은 것으로 유명한 이집트 미라보다 2,000년이나 더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친초로는 미라를 보존하기 위해 건조한 기후에만 의존하지 않고 특별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과는 달리 사회의 엘리트층만이 아니라 연령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미라로 보존했어요. 현재 아리카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뒷마당에서 미라를 발견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미라와 함께 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850년 겨울 스코틀랜드 오크니의 서쪽 해안을 덮친 강력한 폭풍이 매우 높은 조수를 동반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언덕을 덮고 있던 잔디를 뜯어내고 그 아래 돌로 지은 구조물을 드러냈습니다. 지역 골동품 수집가는 철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을 발굴하기로 했고 두 마을에서 네 채의 집과 많은 유물을 발굴할 수 있었어요. 마을은 모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당시에는 탄소 연대 측정이 아직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마을의 정확한 연대를 알기가 어려웠어요. 거의 한 세기가 지난 후 새로운 기술을 통해 연구원들은 마침내 이곳이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어요. 선사시대 집에서는 여전히 돌로 만든 옷장과 상자형 침대를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테라코타 군대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조각에서 영감을 얻었거나 이를 모델로 삼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크로드 무역로보다 훨씬 이전부터 동서양 사이에 문화적 접촉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현 시대보다 앞선 기원전 246년에 왕위에 오른 초대 황제 시대에도 중국의 서양의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전에 중국에는 실물 크기의 조각품을 만드는 전통이 없었어요. 초기의 테라코타 병사들은 키가 25cm 미만으로 훨씬 작았습니다. 심지어 그리스 예술가들이 중국 조각가들을 훈련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마침내 시간 여행을 발명해서 과거로 여행을 떠난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자유의 여신상과 이집트 피라미드, 리모컨과 노트북 같은 기본적인 기기, 심지어 점심으로 먹은 옥수수까지 모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 다른 모습일 거예요. 고대 이집트의 기자 등에서 피라미드가 처음 지어졌을 때만 해도 피라미드는 모래색이 전혀 아니었어요. 모두 하얀 석회암으로 덮여 있었죠. 뜨거운 아프리카의 태양 아래서 피라미드를 보았다면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끈하고 반짝반짝 빛났죠. 건설자들은 기자 피라미드에서만 약 600만 톤의 석회암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 여행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검소했는지 다른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 케이싱 스톤을 재사용했습니다. 14세기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일부 돌이 느슨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석회암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기자에 있는 하프레 피라미드 꼭대기의 일부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마치 첫 번째 봉우리 위에 두 번째 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고대에는 모든 피라미드에 금과 은이 섞인 피라미디온이란 관석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수세기에 걸쳐 사라졌지만 박물관에서 몇 개는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 신들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피라미드는 아마도 신성한 뾰족한 돌인 벤벤을 모델로 삼았을 거예요. 벤벤은 태양광선을 상징하는 돌이었죠. 지금과 같은 기술이 없었다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의 이사를 한 번이라도 도와주면서 소파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하지만 과거의 영리한 이집트인들은 그 점을 생각해 피라미드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무게가 전체에 고르게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유의 여신상도 1886년 처음 공개된 이후 대대적인 변신을 거쳤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예전에는 페니처럼 반짝이는 갈색이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패션이 아니라 화학 반응에 의한 것이죠. 동상은 수백 장의 얇은 구리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구리가 공기와 반응하면 자연적으로 버디그리스라는 보호층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층은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구리, 황동, 청동으로 만든 동상과 물건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레이디 리버티가 처음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 당국자들은 온통 녹색으로 칠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등장하기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게시물 아래에 환한 댓글을 달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역 신문에 기사를 썼고 대중은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뉴욕타임즈는 구리 및 청동 제조업체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보호막을 제거하면 동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덧칠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자유의 여신상에 페인트를 칠하자는 제안을 여러 번 했지만 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다른 색깔의 자유의 여신상을 상상할 수 없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바나나를 좋아하시나요? 다음에 맛있고 부드러운 바나나를 즐길 때 그 식감을 만들어낸 선발 번식에 감사하세요. 원래 야생 바나나는 크고 딱딱한 씨가 많고 과육은 별로 맛있지 않았어요. 달콤한 수박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박의 역사는 5,0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쓴맛이 나는 황백색의 과육을 가지고 있었고 쪼개기가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선발 번식을 통해 수박의 맛은 훨씬 더 달콤해졌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씨 없는 옥수수를 발명했습니다. 옥수수의 조상은 데오신테라는 멕시코 풀입니다. 이 풀의 알맹이는 작고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천 년 전에 농부들은 더 크거나 맛이 좋거나 알갱이가 갈기 쉬운 식물의 씨앗만 저장했습니다. 고마워요. 먹을 수 있고 맛 좋은 옥수수를 제공해 주셨어요. 야생 아보카도는 손바닥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았어요. 씨가 너무 커서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보카도보다 훨씬 더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 컴퓨터 없이는 많은 일을 할 수 없겠지만 이 발명에 대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1942년에 출시된 ABC는 최초의 컴퓨터라는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발명가 이름을 딴 아타나 소프 베리 컴퓨터의 줄임말입니다. ABC의 무게는 300kg이 넘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컴퓨터는 그보다 훨씬 가벼울 거예요. 약 300개의 진공관으로 구성된 그 큰 덩치의 페인트통보다 조금 더 큰 회전 드럼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축전기가 달려 있었죠. 축전기는 배터리처럼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ABC는 최대 29가지 변수가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어 과학자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모든 숫자와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1과 0이라는
이 진수를 사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전자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ABC가 15초에 하나의 연산을 완료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지금은 초당 수백만 번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과는 달리 ABC에는 변경 가능한 저장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운영자는 중간 답변을 적어 놓은 다음 그 답변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건 참 다행이에요. 모든 종류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리모컨도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교류 전류를 발명한 니콜라 테슬라는 1898년에 최초의 무선 리모컨 중 하나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품을 텔레오토마톤이라고 명명하고 전파로 조종하는 소형 보트에서 이를 시연했습니다. 보트에는 작은 금속 안테나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레버와 전신 키가 달린 상자를 이용해 보트에 신호를 보냈는데 이 상자는 테슬라의 리모컨이었습니다. 이 신호는 보트의 전기 접점을 움직여 방향타 및 프로펠러를 움직였고 테슬라는 보트를 조정했습니다. 리모컨의 개념은 곧 다른 기기로 확산되었습니다. 최초의 텔레비전 리모컨은 1950년에 등장했습니다. 제니스 라디오 회사에서 디자인한 이 리모컨은 레이지본이라고 불렀습니다. 돌리는 건 아니에요. 이 레이지본에는 TV 세트에 연결된 거대한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이 발명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코드에 걸려 넘어지곤 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됩니다. 고층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무한다면 최초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마음에 들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는 분당 12m의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초당 12m인 오늘날의 기록에 비하면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1857년 뉴욕에 설치된 이 엘리베이터는 필수품이라기보다는 관광 명소에 가까웠어요. 엘리베이터에는 증기기관이 있었는데 5층 건물 지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3년 후 대중의 반응이 좋지 않아 문을 닫았어요. 오티스 터프츠는 비슷한 시기에 수직철도에 대한 최초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의 발명품에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놀기에 좋은 장소처럼 들리는데요. 어때요? 그 후 전 세계의 고급 호텔이 엘리베이터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가 고급스러운 디자인, 덮개를 씌운 좌석, 벽에 걸린 거울, 때로는 작은 샹들리에까지 갖춘 객실 같았어요. 운전자가 문을 닫으면 차는 매우 느리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속도보다는 스타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전 그냥 계단을 선택하겠어요. X가 보물이 있는 자리를 표시한다 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말은 해적 이야기나 보물지도와 관련된 모험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요즘에는 유행이 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고대 유물 사냥꾼들이 매일 언덕과 들판을 뒤지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한 애호가는 거대한 X가 그려진 지도는 없었지만 2025년 4월 화창한 어느 날 금속 탐지기가 울렸을 때 역대 최대 규모의 매장된 동전 뭉치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종류의 보물이며 왜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이 보물을 발견한 루마니아의 취미 활동가인 마리우스 만게악은 단지 운동과 신선한 공기를 마실 핑계가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부슈레쿠티에서 남서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서 금속 탐지기를 들고 산책을 하던 중 탐지기가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땅을 파기 시작했고 지표면 바로 아래에서 은화 한 줌이 발견되었어요. 산화된 상태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산화는 금속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기나 습기와 반응하여 색이 변하거나 어두워지거나 표면이 딱딱해지는 현상이에요. 자른 사과 조각이 공기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검게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동전 더미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곧 모든 동전이 도자기 항아리에 가득 찰 정도였어요. 최종 집계 결과 약 1700년 전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1500개의 로마 동전 데나리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데나리온은 네로 황제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로마 제국 시대의 1세기 이상에 걸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2000년 전의 것입니다. 여러 황제의 동전이 존재한다는 건 오랜 세월에 걸쳐 부를 축적했음을 시사합니다. 로마 화폐 시스템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전이 있었기 때문에 은화 데나리온만 금고에서 발견되는 건 조금 이상했어요. 마치 1500만 원의 현금을 모두 1000원짜리 지폐로 묻은 것과 같았죠. 이 사실은 원래 주인이 상인이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시기에 수익을 숨기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의 비상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황제와 시간에 따라 데나리온의 가치는 꽤 많이 변동했어요.
따라서 1500데나리온은 여유로운 은퇴 자금이거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을 수 있습니다. 1세기에는 은화 1데나리온으로 빵 12개를 살 수 있었어요. 은화 5개가 있으면 와인이 가득 담긴 암포라 항아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암포라는 포도주, 기름 또는 곡물을 저장하고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손잡이가 2개인 커다란 도자기 항아리로 이 보물이 묻힌 그릇의 종류로 보여요. 암포라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어졌지만 로마인들은 결국 암포라 1개를 대략 26리터의 액체와 같은 양으로 측정 단위로 표준화했습니다. 항아리가 묻힌 자리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항아리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포라가 발견되었을 때 이미 깨져 있었어요. 왜 깨졌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확한 파손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고학자들은 매장 전 보호의식의 일환으로 일부러 깨뜨린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고대 문화권에서는 의식용 그릇을 상징적인 행위로 고의적으로 파손하기도 했어요. 항아리가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제 역할을 다했거나 누군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은은 가질 수 있지만 내 소중한 항아리는 줄 수 없다. 그러나 로마 문화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스테리입니다. 아마도 항아리에 은이 들어있는 동안 2000년 동안의 토양 압력, 동결 해동주기, 뿌리 성장 또는 눈먼 두더지쥐가 길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깨졌을 수도 있어요. 암포라와 은은 현재 전문가들에 의해 보존 및 조사 중이지만 발견자는 보상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는 유물을 발견한 후 경찰이 현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에서는 중요한 역사적 발견을 신고하는데 72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는 압박감을 느꼈어요. 안타깝게도 그날은 휴일이어서 연락해야 할 사무실이 문을 닫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는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모든 동전을 꼼꼼하게 사진으로 찍어 마침내 당국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만계학 씨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상금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루마니아 법은 일반적으로 발견물 감정가의 45%를 발견자에게 지급합니다. 금속 탐지기를 들고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시작한 일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한편 유적지 자체가 고고학 구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발굴 작업은 전문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언젠가 이에 대한 후속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속 탐지기가 삐 소리를 내는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전 세계에 숨겨진 보물이 더 있는지 살펴볼게요. 오늘날 대부분의 취미용 탐지기는 VLF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VLF는 초저주파의 약자입니다. 탐지기를 땅 위로 쓸어내리면 코일이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내보내요. 이 자기장 안에 못, 버려진 결혼 반지, 고대 로마 은과 같은 금속성 물질이 있으면 신호를 반사해요. 기기는 이를 포착하고 신호음을 울려 무언가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신호가 강할수록 물체가 더 가깝거나 더 크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동굴 안에서 소리를 질러 메아리가 되돌아오는 것을 듣는 것처럼 전자기 유도를 사용하여 묻혀있는 금속이 반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 박쥐는 비슷한 원리로 주변 환경을 감지하지만 소리로 감지해요. 이를 반향 위치 탐지라고 합니다. 동굴에서 소리를 지르며 박쥐를 방해하면 박쥐는 고음의 딸깍 소리를 내며 물체에 반사되어 메아리로 되돌아와 주변의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작은 곤충이든 완전한 어둠 속 성가신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금속 탐지기는 자기 팔을, 박쥐는 찍찍대는 소리와 메아리를 사용해요. 이 모든 것을 보고 직접 탐지기를 들고 나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만계학 씨는 단순히 산책을 하러 갔을 뿐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에 도움이 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취미예요. 로마니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영국에서는 노퍽, 서퍽, 링컨셔와 같은 지역이 로마 동전, 바이킹 유물, 중세 유물을 정기적으로 발견하는 애호가들이 모여드는 핫스팟이 되었습니다. 철기 시대에는 귀중품을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일부 연구원들은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연구원들은 의식의 일부였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많은 매장지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고대 로마와 갈리아의 보물을 비롯해 땅속에 숨겨진 유물도 많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최근 누군가가 매우 희귀한 바이킹 검 조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도 예외는 아니어서 피블스 호드와 같은 발견은 청동기 시대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혼자 모험을 떠나고 싶지 않다면 여러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풍부한 유적지를 가이드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금속 탐지 투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유물을 찾을 계획이라면 모르지만 보물상자를 묻어 금속 탐지기로부터 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을 얼마나 깊이 파야 할까요? 대부분의 취미용 탐지기는 0.9m 깊이에 가까운 큰 물체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동전처럼 작은 물건은요, 15에서 30cm 정도예요. 또한 젖은 땅은 실제로 탐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젖은 땅은 신호가 더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고 묻혀있는 금속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고가의 전문 탐지기는 최대 30m 깊이에서도 대형 금속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보물을 묻지 않는 한 발견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지도에 그 지점을 X로 표시하는 거 잊지 마세요. 완벽한 여름날입니다. 해변에서 시원한 물에 발가락을 담그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쾅! 17m 높이의 수중 악몽이 파도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런던 2층 버스 2대 크기인 이 괴물은 날카로운 60여 개의 이빨을 자랑하며 입 지붕에는 보너스로 씹는 이빨도 있어요. 이 수중 동물은 먹이도 까다롭지 않아요. 상어? 거북이? 다른 바다 괴물? 네, 모두 메뉴에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바다를 지배했던 해양팥 종류 모사사우루스를 만나보세요. 주라기 월드를 본 적이 있으시다면 거대한 생물이 물 밖으로 뛰어나와 백상아리를 초밥처럼 낚아채는 장대한 장면의 주인공을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모사사우루스인데 그 모습만큼이나 무시무시하죠. 최근 과학자들은 미시시피주에서 해양 괴물의 화석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네, 목련과 메기의 땅 미시시피요. 알고 보니 고대 해룡의 서식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발견은 행복한 우연이었습니다. 한 지질학자 팀이 미시시피주 동쪽 중부의 지형을 매핑하던 중 땅에서 이상한 무언가가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나 조개 껍질이 아니라 척추 뼈였어요. 게다가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커서 발견한 과학자의 손에도 겨우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이 화석은 알려진 모사사우루스 중 가장 큰 종인 모사사우루스 호프마니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모사사우루스는 길이가 무려 17m에 달했습니다. 이 새로운 표본은 적어도 9m 이상에 달합니다. 세계 신기록은 깨지 못했지만 미시시피에서 발견된 가장 큰 모사사우루스의 왕관을 차지한 것은 확실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전히 평균적인 RV차보다 길고 연비도 훨씬 나쁘다는 점이에요. 사실 미시시피 자연과학 박물관에는 이미 몇 개의 모사사우루스 화석이 소장되어 있었지만 이 새로운 화석이 스포트라이트를 훔칠지도 몰라요. 이게 다른 것들과 단절된 사건도 아닙니다. 2015년 고생물학자들은 노스다코타에서 7.3m 길이의 모사사우루스 2개골을 발굴했습니다. 몇 년 후 한 개인 화석 사냥꾼이 텍사스에서 똑같이 거대한 모사사우루스, 적어도 그것의 턱뼈를 발견했습니다. 바다용이라고도 불리는 이 바다 괴물은 사실 고생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원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두개골은 1764년 네덜란드의 한 채석장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과학자들은 고래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 두 번째 골격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프랑스 혁명군이 1794년 포위 공격 중에 말 그대로 약탈해 갔어요. 전설에 따르면 600병의 와인과 맞바꿨다고 하는데 공정한 거래처럼 들리지는 않네요. 이 화석은 실제로 멸종이라는 개념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수세기 동안 고생물학자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모사사우루스 화석은 마치 고대의 비늘 모양의 유명 인사가 흔적을 남기듯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의 오지에서 모로코의 사막, 뉴저지에서 벨기에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들은 치아부터 두개골 전체까지 모든 것을 발견했으며 때로는 수세기 동안 박물관 서랍에 잘못 보관된 화석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심해의 거인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바다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먹어치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이 있었다면 모사사우루스가 수상했을 것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입에 약 60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 찬 거대한 비늘 모양의 어뢰를 상상해보세요. 이빨이 입천장에 과도하게 자란 것을 포함해서요. 추진력을 위한 긴 근육질의 꼬리와 터보 충전식 노처럼 작동하는 4개의 노 같은 팔다리를 가지고 있어 파충류의 스피드보트처럼 따뜻하고 얕은 바다를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대 도마뱀과 뱀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 두 동물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일부 모사사우루스는 오늘날 상어가 전기 수신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물속의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적응 기능을 가지고 있어 멀리서도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눈도 잘 발달해서 어두운 바닷속에서도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빠르고 찾기 어려운 먹잇감을 사냥할 때 중요한 이점이었어요. 하지만 모사사우루스가 선사시대 악몽의 주인공이 된 진짜 이유는 바로 이들의 태도 때문이에요. 이 바다 괴물은 물고기, 거북이, 새, 상어, 다른 모사사우루스 등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화석화된 모사사우루스의 위 내용물은 그들이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가족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날에도 모사사우루스가 있었다면 해변에서의 하루는 훨씬 더 짜릿하고 더 짧아졌을 거예요. 모사사우루스가 백악기 후기 바다의 지배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강렬했어요. 오늘날의 범고래나 백상아리처럼 모사사우루스는 매복 전술을 사용해서 아래에서 먹잇감에게 몰래 접근한 후 폭발적인 힘으로 공격했을 겁니다. 거북이나 다른 모사사우루스의 화석화된 뼈에서 발견된 물린 자국은 블록버스터 영화에 나올 만한 격렬한 수중 전투를 암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시시피에 오게 되었을까요? 시계를 약 8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북미 대륙의 일부가 수중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부 내해로 알려진 광활하고 얕은 바다는 멕시코만에서 북극해까지 이어지며 대륙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이 바다는 따뜻하고 생명체가 넘쳐났으며 바다 괴물이 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선사시대의 이 바닷길은 물로 이루어진 원더랜드였습니다. 목이 긴 수장용이 물속을 활보하고 이빨을 드러낸 새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잠수하고 자동차 타이어만한 굴이 암초 같은 구조물에 달라붙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심지어 여기 이 이상한 녀석과 같은 거대한 물고기들도 이곳을 집이라고 불렀어요. 이 고대 내륙바다는 폭이 966km가 넘는 곳도 있었지만 수심이 수백 킬로미터를 넘지 않아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포식자가 번성하기에 이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또한 수심이 얕아 먹잇감이 숨을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바닷길은 선사시대에 뷔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부 내륙 해협이 영구적으로 유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키 산맥이 솟아오르면서 해협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얕은 바다에서 늪으로 그리고 다시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한때 바다였던 이곳은 옥수수밭과 소, 가끔씩 흙 속에 숨어있는 모사사우루스 척추가 있는 중서부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사사우루스의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괴물은 멸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바다 짐승은 약 6,600만 년 전 지구에 반갑지 않은 손님, 즉 16km 너비의 소행성이 찾아오면서 물속에서 무덤을 맞이했습니다. 이 소행성은 현재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충돌하면서 행성 규모의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고 숲에 불이 붙었으며 대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파편이 날아들어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햇빛이 차단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겨울은 지구를 깊은 동결에 빠뜨렸습니다. 햇빛이 사라지자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었고 먹이사슬은 카드의 집처럼 무너졌습니다. 육지에서는 식물을 먹는 동물들이 굶주렸고 다음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포식자 차례였죠.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의 약 75%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안전한 피난처였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바다도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먼저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선을 따라 해양 생물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짜 악당이 등장했습니다. 햇빛이 없어서 해양 먹이사슬의 기초가 되는 작고 미세한 식물인 식물성 플랑크톤이 멸종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물성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 걸음식을 하는 섭식자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뷔페가 말라버리자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대형 포식자들도 굶주리게 됐어요. 먹이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기온이 급강하하고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면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조차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수장용, 암모나이트와 함께 모사사우루스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전멸했습니다. 바다 괴물의 통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바다 괴물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하고 수영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 괴물이 멸종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17m짜리 도마뱀이 파티를 방해하지 않는 해변이 훨씬 더 편안하죠.